예,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표를 놓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의미가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응용하는 차원에서 심층 면접에서 즉답하라고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겠냐 이거죠. 허걱하고 맙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황당한 질문이 나오면 도대체 내가 뭘 답변해야지부터 황당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목표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 목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인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학문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을 조금은 더 통합시켜서 나가는 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그 경계선이 개통선이 너무 명확한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존중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보다는 선택 과목들을 더욱더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학교의 선택 과목을 늘려나가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존의 과목들에 대해서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로의 통합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수학습법에 있어서 대입이라는 시장 상황 하에서의 학교 교육은 강의법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개편과 함께 지금 매몰되어 있는 강의법 중심의 수업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강의법을 중심으로 하되 1년 내내 강의법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 하우 중심의 수업을 중간에 필수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의 즉 물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강의법을 기반으로 하되 중간에 몇 주 정도는 하우 중심의 발견학습이나 탐구수업, 문제해결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걸로 융합하는 방안이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는 이원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의형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객관주의 현행 내신 체제를 유지하고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 발견학습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행평가 방식을 통해서 채점된 결과를 결합해서 점수 평가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절대 지향 평가를 하는 방안으로의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수 학습법,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각각의 대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라는 그 황당한 얘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았다고요. 어떤 차원?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수 학습법, 교육 평가라는 차원을 갖고 접근하면 아는 것도 많았고 할 얘기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딱 이 표가 그렇게 비교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항상 그리셔야 돼요. 교육과 중심 교육과정, 스파르타에서 애들한테 호메로스 서서히 가르치는 장면, 아고라 언덕에서 아테네의 아고라죠. 스파르타는 이제 다른 데니까 그 언덕에서
애들 모아놓고 호메로 소서시 암기시켰던 교육이 교과주신 교육과정. 경험 주신 교육과정은 밀밭에 나가서 애들 농사 짓게 했던 거, 장면을 연상을 하시고, 학문 주신 교육과정은 뭐냐? 실험실 습실에서 애들 조별로 모아놓고 실험하도록 했던 수업을 연상을 하시고, 인간 주신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상담실에서 애들하고 상담하는 모습을 연상을 짓고 이 얘기를 차원을 나눠서 얘기를 하시면 장단점 정도는 가볍게 다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 표를 외우겠다? 외워지지도 않고 이거를 외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사례를 생각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쫙 풀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논술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쓸 얘기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에 다뤄진 아마 요거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추세가 기존에 그 단답식으로 분류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 조금 더 나눠서 들어가서 보면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이미 다 했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중액형 교육과정을 봤을 때 그게 나름 의미가 있고 꽤 괜찮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에서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장점은 당연히 중후한 학습 경험을 사용해서 통합적인 성장을 촉진하잖아요. 통합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잖아요. 제가 중액형으로 예를 들었던 게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을 놓고 관련된 용어 정의, 생물학, 그다음에 뭐 미술, 그다음에 또 토의식 수업에 의한 그 갈등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판단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 때문에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대신 단점은 그 같은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한 1년을 사전에 준비를 했어요.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어려운 거죠. 여러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학교에서 중액교육과정 한번 편성해 보세요. 일주일 안에 그러면 다들 자빠질 수밖에 없죠. 준비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식 분야의 전문화에 부적합해요. 초등학교였으니까 중액교육과정이 됐던 거예요. 중학교가 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미술 선생님 들어가야 될 시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있고, 국어 선생님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수업 시수가 있는데, 정해진 시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그것까지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액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중고등학교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이 갖고 있는 것들에서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게 브루너가 교육의 과정이라는 1960년도에 나온 책을 통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제시를 했고 그게 기반이 돼서 그대로 다 채택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교육과정에. 그래서 그때 브루너가 얘기하는 내적 준거, 외적 준거로 나눠서 내용물들을 선정을 했다는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브루너가 이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 안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그 준거로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거, 학문의 구조, 그 다음에 탐구 방법과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외적 준거로는 교육 목표와 관련돼 있고 학생의 학습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수리적으로까지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수학 갖고는 방법이 없어요. 대학교에서 수학을 더 배워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 학생은 학습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적합한 거를 선정을 해야 되죠. 자, 브루너가 사회에 적합한 걸로서 과학을 선택했는데 왜 적합했습니까? 케네디가
달 착륙을 하겠다고, 사람을 먼저 착륙을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사회에 적합한 것이었다고요, 그 당시.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뭐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특징 문서, 단일 교과의 단일 학문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개통선을 철두철미하게 유지를 했죠. 그래서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생물 따로, 지학 따로 과목을 통합하지 않았어요. 소수 근본 개념을 가지고 주제를 강조해서 다루고 있어요. 실험실 같은 1차원적인 자원을 널리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각 학급 학교마다 실험실 실습실이 없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다 뒀는데 문제는 활용을 우리나라는 지금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실험실 실습실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이동하다가 시간 다 끝나죠.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시험지를 주로 사용했었죠. 왜? 과학의 원리를 발견을 하려면 원리를 발견하는 게 과제였던 거죠. 문제였던 거고.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과학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읽고 쓰는 능력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고등학교까지의 국어 시간의 배정이 굉장히 높죠. 국어, 영어, 수학의 이런 기초 과목 세 가지의 배정이 가장 높잖아요. 잘 보시면 그 외에 왜? 해서 보면 딱 과학에 관련돼서 배우려면, 많은 것들을 하려면 영어를 봐야지 과학 저널 같은 것들을 손쉽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을 해야지 과학에 대한 기반이 되는 수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읽고 쓰기 능력을, 그 다음에 추상적인 관념을 다루는 능력을 많이 가르쳤던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의 원리 발견을 통해서 그 내적 동기를 강조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점차 폭과 깊이가 심화되도록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다뤄졌던 개념이 계속 반복돼서 다뤄지도록, 그래서 숙지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학문의 기본 아이디어 중심으로 조직을 하고 학년급에 따라 내용과 폭과 깊이가 이렇게 심화되도록 나선형으로 만들었고, 기본 내용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반복되도록 편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런 연계성이 높도록 편성을 했고, 연속성이 있도록 편성을 했죠. 이거는 브루너가 최초로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이 기준, 나선형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죠. 그게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됐든 뭐 어떤 교육과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식의 구조의 나선형으로 가는 부분은 살아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수준.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학 수준을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를 역으로 맞췄다는 거죠. 왜? 달나라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달성해야 될 수준이 있고, 그 수준을 위해서 대학 교육을 편성을 하다 보니 대학 수준이 정해져 있었고, 대학 수준이 정해져 있으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거기에 맞춰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교과, 경험, 학문,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 이제는 통합교육과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통합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헤르바르트의 단원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단원사상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수업 방법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이미 제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서 교육 목표는, 교육 과정은, 교수학습법은 하고 다 구분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의 장점을 취합해서 통합해 나가는 게 통합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과정은 통합교육과정의 성향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다만 과정상의 내용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장점이 발휘가 안 되고 단점 위주로 발휘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고요. 이 교육 과정 안에서 그러면 다뤄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이죠. 그 지식이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식의 구조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브루너였죠. 폭과 깊이를 심화하면서 나선형으로.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물, 현상, 관련성을 파악하는 틀이고 사물을 보는 안목이다. 딱 지식의 구조는 과학의 관점 하에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중간 언어, 지식의 구조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학자가 탐구 결과를 전달하는 언어가 되겠고 지식의 구조라는 건 원리를 파악하여 다른 현상에 적용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봤는데 잘 보시면 이 중간 언어가 뭐냐면 수학이에요.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수학이라고요. 교육과정에 나선형 조직을 한다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 이미 다 설명드렸고 사례로도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광합성, 구구단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는 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죠. 지식의 구조는 지덕체에서 지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어요. 피터즈와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은 이렇게 지적인 교육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이후에 제공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적 언어에 담긴 공적 전통이다 이거죠. 지식의 구조를 얘기했더니 무슨 비판을 하냐면 H2O가 물이라는 걸 알아서 그걸 어디다 쓰는데요? 하나도 써먹을지 않을 지식을 왜 외우고 있나요? 그거 화학하는 사람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비판들을 해요. 그 의미 없는 교육을 왜 시키나요? 라고 하니까 피터즈 허스트는 지식의 형식이라는 걸 통해서 지식의 구조를 전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요. 이 사람은 교육 철학자들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형식의 입문이다 이거예요. 지식의 형식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잔돈 남겨줘야 되고 하는 사칙연산이 필요하잖아요. 거래에 필요한 기술. 그다음에 육아에 필요한 기술.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데 필요한 기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작동시키는 원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원리들, 삽을 다룰 때. 이런 생활에 필요한 원리들을 잘 모아서 봤더니 거기에 공통의 외벽으로서 작용하는 기술들이 있더라는, 지식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칙연산. 물건을 조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화학의 원리. 가열을 했을 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은 물리와 같은 과학의 원리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생활을 기술하는 것들의 내용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을 모아서 추상적인 걸로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딱 교과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지식들의 외벽처럼 형식적으로 돼 있는 외벽처럼 작동하는 게 지식의 형식이다. 그래서 공적 언어에 담긴 공적 전통이에요. 우리 삶은 사적 언어에 담긴 사적 전통이라면 그거의 외벽을 구성하는 각각의 학문들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 언어에 담긴 공적 전통이고 누구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식의 형식을 강조했고 이러한 지식의 형식은 이러한 지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봤던 거죠. 이렇게 지식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들이 봤더니 딱 형식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 자신과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는 것, 도덕적 판단, 심미적 경험, 종교적 주장, 철학적 이해와 같은 것들이 지식의 형식으로 필요하고 이게 자유교육의 전통으로 나중에 이어지더라. 결국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게 로마나 이런 데서 가르쳤던 7자유과. 그래서 피터즈 허스트가 지식의 형식으로서 종류를 뽑아봤더니 7자유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더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부터 나왔던 전통. 그래서
그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줬고, 그래서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이게 이만큼 필요한 거야. 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게 가치 있으니까 물어보지, 가치가 없으면 그걸 왜 물어보겠냐 라는 논리를 통해서 지식의 구조, 이런 지식의 형식이라는 개념을 정당화를 했던 거죠. 약간 그냥 억지 춘향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배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었으면 네가 안 물어봤을 건데, 네가 물어본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냐? 당연한 거야 라고 그냥 뭉개고 끝낸 거죠. 그게 피터 저스트의 지식의 형식 개념입니다. 이게 여전히 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오크쇼트가 인간은 지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의 양식으로서 지덕체를 다 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지식뿐만 아니라 덕의 요소도 결합을 하고 체의 요소를 결합하고 나면 결국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은 바로 경험의 양식이라는 거죠. 학교를 통해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육은 문명사회로의 입문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크쇼트가. 학생들은 지, 상상, 도덕, 정서적 유산에 진지하고 질서정연하게 입문시키는 것이 바로 학교라는 거죠. 지, 인지, 상상, 도덕, 정서적 유산, 이게 덕의 요소지 않습니까? 지식은 경험의 형식, 지식은 정보, 판단으로 구성, 결합된 형태로 전달, 판단이 유산 입문의 핵심, 지식의 형식에 해당하는 개념. 왜냐하면 경험의 양식이니까 지, 덕을 다 포괄하고 있으니 지의 요소는 당연히 지식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덕의 형식까지 해서 경험의 양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오크쇼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이해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묻는 일은 별로, 논술에서 이걸 묻기에는 좀 너무 자질구레한데, 혹시 지금 요 근래 시험 추세가 누구의 뭐라는 용어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교육 과정을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교육 과정에 대한 개념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완료가 돼서 나온 게 아니고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역사적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외워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체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1860년대에 스펜서가라는 교육학자가 교육론 지덕체라는 책을 처음 냈어요. 혼자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히트를 치겠죠. 그 전까지는 혼자 이제 옹알이 한 거예요.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채택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1930년대에 채택이 됐죠.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1960년대에 채택이 됐어요.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19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채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복고주의가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들을 이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왜 나왔다고 얘기를 했냐면 대공황이 오면서 교육을 바꿔야 돼서 왔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나온 거는 57년에 스푸트닉 쇼크 이후에 난리가 나면서 과학 중심으로 모든 걸 바꾸느라고 나왔고, 7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서 절대 진리에 대한 회의가 나오면서 인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행해 왔고, 80년대 복고주의로 왔고, 90년대는 구성주의로 나타났죠. 자, 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 이거죠. 그런데 보시면 스펜서가 교육론 지덕체라는 책을 내면서 했던 얘기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 교과서도 없잖아.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고민 없이 그냥 있는 살림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그냥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집어서 가르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호메로스 서사시를 그냥 집어갖고 그냥 가르치는 거지 교과서가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라는 얘기를 이 교육론 지독체에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에게는 지, 덕, 체와 관련돼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즉,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살아야 되고, 살아서 밥을 의식주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아를 해서 결혼을 해서 부인 가족을 유지해야 되고 애들을 키우고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야지 생존하고 살아남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의 공통 지식을 모아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를 스펜서가 처음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니 그런 거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호메로스 서사시야. 그거 가르치자고.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 없잖아. 라는 식이었지 새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관련 지식을 모아서 교과서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스펜서예요. 교과서를 처음 얘기를 한 사람이 스펜서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육과정에 최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을 그래서 기능적으로 파악했던 거죠. 교육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을 줘야 돼 라는 교육을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게 이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 교과서를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 뭘 가르쳐야 되는지, 뭘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냐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서 그래요. 1930년대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듀이의 진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진보주의라는 책을 1896년에 냈거든요. 이 철학자가 이걸 냈다라고 해서 바로 그게 확 하고 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내고 나서 한 20년에 걸쳐서 교육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 철학자들 안에서 학회가 설립이 됐어요. 진보주의를 그러면서 진보주의 학회가 만들어진 거죠. 한 20년 걸렸어요. 그게 1920년대예요. 교육 철학자들이 이런 관점화에서 교육이 가야 돼라는 얘기를 한 10년을 떠들었어요. 학회부터.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에 블랙 먼데이 오고 대공황 오면서 이거 교육과정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당시 유행했던 진보주의 철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진보주의 철학을 반영해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학생들의 경험을 중시하고 도움이 되고 직업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경험중 교육과정으로 채택이 된 거죠. 즉 교육부가 채택한 것이 바로 경험중 교육과정이고 그거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게 바로 이 진보주의예요. 그런데 그래서 진보주의가 1920년대에 유행을 했고 그게 30년대에 경험주의 교육과정으로 반영이 됐던 거죠. 하지만 진보주의를 처음 얘기했던 듀이는 한 20년대로부터 한 20년 내지 30년 전에 이미 이 책을 냈던 거예요. 진보주의 철학자들한테 듀이가 진보주의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보주의 철학을 집필을 했고 책 만든 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험학교를 직접 세웠어요. 세워서 학교를 운영을 해서 입증을 했어요. 도움이 된다는 거를. 그러니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철학적 기반도 진보주의라는 책자 안에 있고 그걸 검증했더니 실험학교라는 걸 통해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나왔고 이후에 보빗이 교육과정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전까지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교육과정학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과정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용어를. 1918년에. 이후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채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진보주의로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만들어진 거죠. 이러면서 학교를 효율화하는 방안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 두 가지 철학을, 두 가지 관점을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진보주의 철학 기반은 경험주의 교육과정에 학교에 선생님들은 대학교 나오면 비싼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청소하고 학교 시설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굳이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교직원을 따로 채택을 해서 쓰자라는 게 법이셨거든요. 그리고 학교 시설을 계속 지어서 될 게 아니라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학교 시설을 풀가동하자라는 게 보빗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걸 반영해서 경험주의 교육과정이 채택이 됐죠. 당연히 채택을 할 때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채택을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 교과목에 전공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 경험주의 교육과정으로 통폐합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 혼자서 전 과목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통폐합이 쉬웠던 거죠. 그래서 경험주의 교육과정을 초등학교를 딱 채택을 해놓고 나서 운영을 한 몇 년 해보니 나름 괜찮아요. 효과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애들이 남는 게 있는 교육이에요. 그냥 가르치고 마는 교육이 아니라 애들한테 정말 뭔가 남는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좋은 거를 왜 초등학교만 해? 이걸 중학교, 고등학교로 좀 확장해서 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교과목이 각각 따로 있다 보니 이게 바로 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일러한테 당신이 한번 연구해 보시오 하고 팀한테 의뢰를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경험주의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해 봐 주세요. 그래서 8년 연구를 타일러가 팀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 타일러가 얘기한 게 중액교육과정으로 만들자. 줄거리 하나를 놓고 관련된 단위를. 그 줄거리가 기존의 경험주의 교육과정이 직업활동 중심이었으면 직업활동 아닌 쪽도 원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런 과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중액교육과정을.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 바로 경험주의 교육과정을 중고등학교에 중등 교육이잖아요. 확산시키자가 바로 목표였던 거죠. 그러다가 1945년에 39년도부터 2차 대전이 발발을 하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최대 어디로 들어가냐면 2차 대전 심리전으로 들어가요. 초기에는 미국이 참전을 안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진주만 폭격당하고 나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리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죄다 그 심리전으로 들어가서 교육과정 만드는 쪽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1945년에 끝나고 나서 이제 군인대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심리전 할 때 연구됐던 것들, 그다음에 이전에 갖고 있었던 8년 연구랑 다 결합해서 이 사람이 뭘 냈냐면 심리전 들어가 봤더니 철학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거냐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1949년에 타일러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책자로 냈어요.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책자를 냈어요. 1949년에. 그러면서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죠. 절대 진리로 차지하고 있었고 교육과정 관련돼서는 무조건 타일러를 따르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경험주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모든 얘기가 됐었는데 57년에 스푸트닉 쇼크가 난 이후에 1959년에 학문중심주의라는 책자를 불은화가 됐죠. 그러면서 과학교육과정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들어갔고 교과목이 다 바뀌었잖아요. 기존의 교육과정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각각 다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가 처음부터 다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대학 교수들도 달나라 로켓 만드는 거 연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해서 나온 게 타바가 귀납적 접근이라는 타일러의 것들을 더 상세하게 교사들이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것이 타바의 귀납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접근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타일러는 전체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교사들이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구체화해서 만들었죠. 이거를 도형 한 단원, 연산 한 단원, 확률 한 단원, 통계 한 단원을 만들어서 쫙 모아놓으면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학 하나 만들고, 국어 만들고, 뭐 과학 만들고 해서 이걸 다 모으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다 벽돌 쌓듯이 단원 단위로 벽돌을 쌓아서 과목을 만들고, 과목 단위로 쌓아서 학년을 만들고, 학년 단위로 쌓아서 학교를 만들고, 학교 단위로 쌓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게 타바의 귀납적 접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개발할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 그러니 타바의 귀납적 접근은 안 봐도 뻔해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걸 만들겠다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본 전제로 깔 수밖에 없었어요. 교사 단원 수준. 그래서 교사의 단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게 기본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수업과 워커가 싹 봤더니 그때까지도 가장 근간은 타일러란 말이에요. 타일러가 바이블이에요. 성서예요. 근데 이때 수업과 워커가 쓱 하고 비판을 하죠. 타일러가 교육과정 개발의 가장 근간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는 탑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그 실제 집행에서는 탑한 줄 알았는데 실상 그렇게 안 돌아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만들 때 그렇게 안 돌아가고 학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마다 생각이 다르니 생각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 강령부터 정하고 선정 기준을 먼저 정해. 그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서로 각자 대안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 실제성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수합과 워커죠. 그래서 워커가 그 과정을 책으로 기술해서 워커의 수기보용이 나온 거죠. 그렇게 했는데 70년대에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파이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수학과 워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봤더니 이때 참여하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었던 거죠. 학생도 아니었고. 누가 참가를 했냐? 교육 강령 만드는데 물리학자, 물리학 교수, 물리교육과 교수, 교육학 교수, 교육공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죄다 정하고 교사들은 그냥 참관만 하는 정도이니 소외가 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가르칠 게 아닌데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만들다 보니 따로 놀더라 이거죠. 그래서 파이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개념을 다 새로 싹 뒤집어야 돼. 우리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개념을 새로 잡아갖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잡은 게 뭐 나름은 의미가 있지만 이거 완전 꽝이야. 잘못 잡았어. 학자 중심으로 돼 있고 기능 중심으로 돼 있지 실상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모든 게 돼 있지 않으니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학교가 인간을 빼고 교육을 해?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개념을 다 새로 잡아야 돼? 라고 해서 재개념주의,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냈던 거였죠. 그래서 재개념주의가 대두가 됐던 거예요. 교육이 사람 빼고 무슨 교육이냐. 사람을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사람을 빼고 무슨 교육이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이었죠. 그런데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장점은 학생들이 입맛에 맞는 교육, 각각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지식의 성과를 통해서 뭐 학술대회에 나와서 애들이 뭘 한다거나 이런 성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뭐 개념은 좋은데 교육의 성과가 너무 없지 않냐? 그러면 이원화를 하자. 어떻게? 좀 애들이 싫어하더라도 노력이 필요한 과목과
애들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좀 나눠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력이 필요한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정하자. 그래서 과목을 뭘로 정했냐면 영어, 미국이니까 이게 우리로 따지면 국어죠. 수학, 과학, 사회, 그 다음에 컴퓨터예요. 왜 컴퓨터가 들어갔냐면 70년대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갖고 데이트를 쳤고 80년대 초반에 IBM의 PC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대단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게 컴퓨터니 컴퓨터는 애들 가르쳐야지 적어도. 그래서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컴퓨터예요. 이거는 꼭 가르치자. 애들 싫어하더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치자. 이런 과목이 있고, 이거 말고 나머지 우리가 국영수, 과사도, 은미체 있잖아요. 국영수, 과, 사까지가 딱 여기 들어가요.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것들은 전인교육 하자고. 그래서 쫙 잘 보시면 노력이 필요한 과목은 우리가 수능 과목이에요. 딱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노력 안 들어가고 자아 실현에 필요한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누가 인간중심교육과정 하지 말지? 이 부분은 제대로 하고 노력시키고 나머지 과목은 인간중심교육과정 따라서 하자고. 이게 복고주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왜? 애들이 학력이 너무 낮아. 적어도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지 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기초교육 강화운동, 교육적 강령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통합교육과정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합교육과정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딱 이 복고주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딱 그거 맞잖아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얘네는 수학, 과학, 사회화라는 통합된 과목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 과학을 물리화학, 생물지학, 사회를 인문지리, 국토지리, 정치국지, 사회문화로 과목, 그 다음에 국사, 세계사까지 과목을 쫙 짜갈라갖고 나눠놨다는 거죠. 그것만 차이가 있어서 과목이 많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통합교육과정은 이 딱 복고주의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하에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미국이. 우리는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 따라서 이런 미국의 교육과정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왔거든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얘네들 발전할 때마다 몇 년 지나면 받아들이고 몇 년 지나면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나라 현재 교육과정은 복고주의로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이 흐름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그 교육과정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미국의 흐름을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게 미국의 흐름이고 미국의 교육과정 흐름이고 교육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나눌 때는 이거를 경험주의 교육과정 이전까지를 전통주의라고. 교과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없었던 거예요, 개념이. 전통주의를 처음 세웠고 그 다음에 브루너가 학문주의 교육과정을 하면서 개념 경험주의다. 학생들의 탐구 과정, 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탐구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개념 경험주의다라고 분류를 했고 여기에서는 개념과 경험을 중심으로 했지 학생이라는 인간적인 관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주의의 관점을 집어넣으면서 나온 게 개념을 새로 잡았다. 그래서 재개념주의다. 거죠. 인간 중심으로 개념을 새로 잡았다 해서 재개념주의고 복고주의는 뭐냐면 재개념주의로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 너무 교육 성과가 미미해서 그거를 원래 개념 경험주의의 관점을 반영을 그 중요한 부분은 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복고다 이거죠. 그래서 복고주의 관점이라는 거죠.
바로 개념 경험주의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전통주의는 행정 기능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개념 경험주의는 경험 분석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재개념주의는 현상학과 비판적인 관점, 바로 인간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구분해 본 것에 실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위주로 얘기를 하고 누구는 이렇게 위주로 얘기를 하는 교육학 책이 있어요. 교육과정론을 보면 교육사를 이쪽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점이 있어갖고 헷갈려요. 별로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미국 관점이냐 아니면 그 유럽 관점이냐 그 차이일 뿐이니까. 그래서 흐름 자체는 기본적인 건 같아요. 이렇게 놓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비중을 두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이해하고 이야기 듣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